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서훈, 박지원 두 사람을 직접 고발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취지인데 박지원 전 원장은 고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지 말라고 비난했습니다. 서혜영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오늘 대검찰청에 박지원, 서훈 두 전 국정원장을 각각 고발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를, 서훈 전 원장은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된 합동 조사를 강제로 빨리 종결시켰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국정원은 두 사건 모두 국민적 관심사이고 당시 국정원이 무슨 역할을 했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정보의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전임 원장들을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의 고발 사실이 알려진 직후 곧바로 자신의 SNS를 통해 반박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되냐며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지 말라며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제 입장 올려놨으니까요. 그걸 보세요. 이상 할 말 없어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해경과 국방부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의도를 찾지 못했다면서 종전 수사 결과를 뒤집었고,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재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고발로 검찰이 진상 규명을 맡게 됐지만 수사 과정에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을 받아온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KDI 원장이 오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퇴 압박을 한 한덕수 총리를 향해 KDI가 정권의 나팔수냐, 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먼저 이덕영 기자입니다. 총리님 말씀에 대한 홍장표 KDI 원장 입장. 국책연구기관인 KDI 원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홍 원장은 먼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민간주도 성장은 대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고 임금은 억제해 이윤을 늘려줘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인데 10년 전 이명박 정부도 적절하지 않은 정책으로 보고 동반 성장으로 전면 전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사퇴를 압박한 한덕수 총리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은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장 임기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면서 총리의 발언은 법 취지를 훼손시키는 부적절한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만 하고 정권의 나팔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법을 바꾸는 게 순리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생각이 다른 의견에 총리가 귀를 닫겠다면 KDI 원장으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장표 원장은 교수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 대통령 자문 소득주도 성장특위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가계소득을 늘려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수를 정전시키고 결과적으로 소득 분배와 그리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도 성장의 첫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홍 원장을 겨냥해 지난주 한덕수 총리는 우리와 맞지 않다. 소득 주도 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홍 원장은 작년 5월에 임명됐고 임기가 아직 2년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홍장표 원장의 사퇴 소식에 국민의힘은 실패한 정책 책임자의 사퇴는 사필 규정이라고 환영했고 민주당은 내로남불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계속해서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 인사들을 알박기 인사라고 비난하며 사퇴를 압박해왔습니다. 특히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주도했던 홍장표 KDI 원장은
표적이 됐습니다. 경제 폭망의 주범이 무슨 염치로 자리 보존을 하며 세금을 축내냐는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사퇴를 공개 촉구했습니다. 자신과 국정 철학이 전혀 다른 윤석열 정부의 기관장으로 임기를 고집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권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결국 사퇴로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라며 모든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들은 책임지고 자리를 떠나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국민들께서 심판한 지난 정권 정책의 주역들이 계속 공공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정부의 실패는 물론 민생을 다시금 파탄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을 기관장에 대한 사퇴 종용으로 수사하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에게는 사퇴를 종용하고 있으니 정말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퇴를 압박했다고 수사한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었다면서 검사 시절엔 수사하고 대통령이 되어선 사퇴를 종용하는 게 공정과 정의냐고 반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가 윤석열 정부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한 정치 보복의 칼춤이 아니길 바랍니다. 2년 가까이 남은 임기를 뒤로하고 홍 원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과 이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방문에 민간인 신모 씨가 동행했다는 MBC 단독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신 씨 일가가 윤 대통령의 고액 후원자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이 관련 해명도 내놨는데 의문은 여전합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해 7월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후보의 고액 기부자 명단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전 기부를 한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가 1,000만 원, 신 씨 어머니 전모 씨가 1,0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스페인 나토 순방에 민간인 신분으로 동행한 신 씨와 그 가족이 경선 후보 시절 거액을 후원할 정도의 사이였던 겁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신 씨와 윤 대통령 부부 사이에 오랜 인연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 씨가 왜 순방에 동행했는지에 대해선 11년간의 해외 체류 경험과 행사 기획 능력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스페인 동포 간담회를 비롯한 순방 행사 전반을 기획하는 데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신 씨가 영어에 능통하고 회사에서 국제 교류 업무를 맡아 해외 행사 기획 경험이 풍부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영어에 능통한 신 씨가 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스페인 순방에 동행했는지, 신 씨의 행사 기획 능력은 어떻게 검증했는지 묻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번 순방에 관여한 외교소식통은 신 씨가 선발대로 며칠 먼저 입국해 다른 직원들과 현지 일정을 답사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상적인 선발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동포간담회 등 순방 행사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우리 대사관이나 의전에 정통한 외교관들이 준비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사 기획에 여러 전문성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행사의 기획과 준비 과정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신 씨의 순방 동행은 행사 기획 능력보단 대통령과의 인연이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신 씨가 파악한 대통령 부부의 의중이 무엇인지, 이번 순방 행사에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신 씨가 무보수로 이를 도와줬다며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고액 후원자 출신의 민간인이 대통령의 해외 출장까지 동행한 만큼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네, 그럼 이번 사안 취재한 정치팀 이기주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자, 이번 취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겁니까? 제가 이제 신 씨에 대한 취재를 시작한 건 지난 5월 중순부터였는데요. 오래됐네요. 네, 대통령 취임 직후였습니다. 대통령실 직원들을 이제 채용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던 시기였는데 네. 그 신원조회, 그러니까 인사검증 대상에 인사비서관의 아내가 포함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이원모 비서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그때 신 씨는
대통령실에 나와서 일을 하는 상태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비서관의 아내를 채용하는 게 이해충돌이 아닐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네. 그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는지를 지켜본 겁니다. 근데 뭐 발표가 된 것처럼 신 씨의 네. 채용은 결국 중도에 무산이 됐고요. 됐죠. 네. 그런데 채용이 불발된 사람이 난데없이 지난달 초에 순방 답사팀에 포함이 돼서 마드리드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방 본대로도 가겠구나라고 제가 예상을 해서 그러면 1호기도 혹시 타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켜봤고요. 네. 근데 결국 예상대로 돌아오는 귀국길에 신 씨가 아무렇지 않게 1호기를 탄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신 씨와 통화를 해서 본인 취재를 했고요. 네. 저희가 대통령실에는 관련 질의를 좀 미리 보내놨었는데 그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을 어제 오후에 회신을 받아서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5월부터 취재를 쭉 해왔고 네. 어제 이제 그 결과가 나와서 보도를 하게 된 거다. 그렇습니다. 이거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당초에 대통령실이 신 씨가 대통령실에 근무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맞습니다. 아까 이기주 기자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말을 바꿔서 예. 처음에 예전에 출근을 했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 씨에 대한 대통령실의 당초 해명이 결국 사실이 아니었던 게 드러난 거죠. 네. 기사 하나를 한번 볼까요? 네. 오늘자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 씨가 조력했을 수 있으나 실제로 부속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라고 되어 이게 있습니다. 오늘자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대통령실의 거짓 해명으로 드러난 겁니다. 처음에는 보신 것처럼 근무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네. 오늘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니까 신 씨가 초기에 근무한 건 사실이다라면서 기존 해명을 번복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신 씨의 출근 기간을 정확히 밝혀달라 이렇게 별도로 질의를 또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답이 왔는데 출근 기간이 길지는 않다. 며칠 정도다. 이렇게 좀 애매하게 답이 왔어요. 그러네요. 하지만 신 씨는 5월 중순부터 제가 취재하기로는 부속실을 거의 민간인 신분으로 매일 드나들면서 업무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 씨가 지난 5월 말에 네. 그 윤재순 행정관의 딸 채용 의혹이 보도가 되면서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까지도 대통령실을 드나들면서 김 여사를 보좌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해명도 조금 의구심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며칠의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네. 자, 정식 채용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여사 관련 업무를 지금 수행을 한 건데 궁금한 게요. 신 씨가 나토 순방 때 정확히 한 일이 뭡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는 정말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동포간담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애매하게 역시 했는데 네. 그럼 동포간담회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또 다른 업무랑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신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같은 호텔에 묵었다는 것, 그리고 김 여사의 동선 관리를 주로 맡았다는 것,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순방 기간에 현지에서 김 여사 수행은 또 직접 하지 않았어요. 동선 관리는 했는데 수행 따라다니지는 않았다. 이런 네, 얘기네요. 그리고 외부 일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텔에만 머물면서 김 여사의 일정, 의전, 경호 이런 담당자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았고요. 일종의 신 씨가 헤드커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전이나 뭐 외교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당연히 신 씨를 대통령실 직원으로 알고 네. 기밀 사안인 대통령 부부의 일정이나 동선 이런 정보들을 아무렇지 않게 신 씨한테 제공을 한 겁니다. 신 씨의 이런 뭐 구체적인 행적, 베일에 가려져 있는 행적을 아는 사람은 아마 윤 대통령 부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윤 대통령 출근길마다 요즘 기자들 만나지 네. 않습니까? 오늘 이 문제 직접 물어볼 기회가 없었습니까? 오늘은 오전에 이제 충남 계룡대에서 전군 주 지휘관 회의가 있었거든요. 대통령 일정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 행사 참석을 위해서 바로 계룡대로 출근을 했고요. 그래서 네. 용산 대통령실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변인도 수행을 하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이 문제 공식 라인에 없는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 일정에 들어와서 역할을 했다. 이런 게 비선 아니냐 이런 의문으로 번지는 건데 네. 원래는 이게 제2부속실에 채용된 직원이 하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제2부속실을 설치할 생각은 전혀 없다. 네. 이렇게 고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대통령실 스스로가 신 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적 관계라는 건 인정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또 보도 앞서도 봤지만 고액 후원금을 냈던 네. 당사자예요. 어머니와 윤 신 대통령에게. 씨가 1,000만 원씩.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와 사적 관계인 고액 후원자였던 민간인 그리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라는 공적 업무 네. 이 두 가지 영역이
구분 없이 뒤섞이도록 방치했다라는 데 이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정상이 참석한 행사는 국가 기밀이고 네. 해외 순방 관련 문서, 정보들도 보안도가 상당히 높은 3급 이상의 국가 기밀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논란이 뭐 봉화마을에 자기 친구를 데려갔다, 코바나 콘텐츠에서 같이 일했던 직원들을 관제팀에 채용했다 이런 문제랑은 차원이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럼 공약을 파기하고 제2부속실을 만들어라.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 수행하는 게 맞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오늘 대통령실은 오늘도 제2부속실을 안 만들겠다는 건 확실하다 이렇게 못을 또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제2부속실 안 만들겠다라는 윤 대통령 본인 말에 갇혀서 오히려 비선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규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사안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신 씨의 순방 동행을 비선 보좌, 국기문란이라면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국정 수행에 필요하면 민간인도 데려갈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BTS도 동원하지 않았냐 이렇게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김건휘 기자입니다. 대통령 부부의 지인 신모 씨의 순방 동행에 대해 민주당은 국가기강의 문제라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또 이런 게 비선 보좌, 대통령실 사유화라며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도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수행을 한 게 아니라 행사 기획만 참여했다는 해명엔 대통령 부부와 인연만 있으면 민간인에게 1급 기밀을 공유하고 행사 기획을 맡기냐며 궤변이라고 몰아세웠고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해명엔 국정농단 사건을 언급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보수를 받았습니까? 지인을 쓰고 또 그 지인을 대동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대통령 영부인의 문제는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요하면 민간인도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수행도 할 수 있다며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전 정권 사례를 들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BTS 수시로 해외 방문할 때마다 동원해가지고 같이 무슨 퍼포먼스도 벌이고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비서관의 아내 신 씨를 BTS에 빗댄 겁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해명을 했고 내부 사정을 자세히 알기도 어려운 만큼 당 차원에서 적극 나설 사안은 아니라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비선 논란에 곤혹스러운 모습도 감지됩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수학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희 교수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학창시절 허준희 교수는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내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진도 나가는 게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수학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오늘의 업적을 이뤄낼 수 있었던 배경을 김윤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구구단 외우는 게 힘들었다는 허준희 교수.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외우는데 굉장히 힘들어해가지고 부모님이 많이 좌절하셨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기사 제목이 수포자로 나가가지고.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수학 과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빨리빨리 문제풀이를 해내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국 학생들이 적분도 심지어 계산 안 하고도 다 팔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잔재주를 잘 부려서 이제 보통 대학을 좋은 데를 가는데 그 박사는 그러진 않았어요. 반짝반짝하고 인상적인 학생은 전혀 아니었고요. 다른 학생들과는 달랐습니다. 진도를 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질문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들을 법한데 자꾸 거기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딴소리를 자꾸 묻고 지금 지내놓고 보면 이 사람이 그냥 자기 머리를 최대한 써서 뭔가 계속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 학생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서울대에 진학한 뒤에도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전 과목 낙제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인생 스승을 만납니다. 1970년 필즈상을 탄 대수학자 히로나카 헤이스케 교수입니다. 그의 수업은 너무 어려워서 100명 학생들 가운데 나중에는 5명만 남았는데 그중 한 명이 허준희 교수였습니다. 히로나카 선생님의 대수기하학 강의를 들으면서 완전히 빠져들었고 그 빠져있는 상태로 지난 10수년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히로나카 교수가 준 퍼즐 조각들 중 하나가 나중에 큰 성과를 내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문제풀이만 시키는 한국의 교육 환경에서 제2의 허준이가 또 나올 수 있을까? 또 어떤 한 방향으로만 매진해서 달리는 그런 교육밖에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빨리 푸는 이런 시험제도, 이거에 대한 보충이라고 할까, 그런 그 보충이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100달러 선이 붕괴됐습니다. 여전히 원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데도 기름값이 떨어진 건데 앞으로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급락한 유가, 경기 침체의 사전 신호이기도 하죠. 먼저 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어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배럴당 99.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만에 8.2%가 급락해 100달러 아래로 내려간 건데 3월 초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지난달만 해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20달러를 넘으며 곧 150달러도 돌파할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한 달 만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 불안은 여전한데 달라진 건 에너지 사용이 줄어들 거라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입니다. There's clear evidence that we're seeing demand destruction. Wages just simply aren't keeping up with inflation. And so that causes demand destruction as consumers prioritize household necessities over discretionary items. 수요가 파괴되고 있다는 경고는 소비자들이 돈을 쓸 형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상황. 지난 5월 미국의 소비자 지출 증가율은 0.2%였습니다. 전달에 비해 급속히 꺾였습니다. 전망치보다 절반이나 낮았습니다.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 추세는 바로 미국 경기와 연동됩니다. The U.S. economy will slow. We are conscious that there is a narrowing path to avoiding a recession in the U.S.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최고 수준인데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도 전달과 작년에 비해서 더욱 줄었습니다. 여기에다 이미 예고된 거듭된 금리 인상은 경제 주체들의 압박을 가하면서 경기 침체 신호를 더 짙게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코스피는 2,300선이 무너졌고 환율은 14년 만에 최고를 찍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주식이 폭락하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지갑을 닫고 있는데요. 물가도 문제지만 이제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가전제품 코너. 손님은 없고 직원들만 있습니다. 코로나 때 TV가 그렇게 잘 팔리더니 이제는 안 팔립니다.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나와봤는데 작은 냉장고는 아예 없네. 300이니 뭐 다음에 저런 거 생각이나 해보겠어.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재고 자산은 49조 8천억 원. 1년 전보다 54%나 늘어났습니다. LG전자도 1년 사이 재고 자산이 27%나 늘어났습니다. 자산 거품도 꺼지고 있습니다. 주식과 암호화폐가 이미 폭락한 데 이어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6만 5천 건. 작년 가을 이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팔겠다고 내놓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또 매수세는 완전히 없죠. 그거 문의하시는 분도 없으니까 매물은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위험 신호는 이미 감지됩니다. 지난해 개인 파산 사건은 5만 건, 코로나 전보다 16% 늘어났습니다. 진짜 문제는 가을부터입니다. 코로나로 빚더미에 오른 자영업자들에 대한 만기 연장 조치가 9월에 끝났는데 파산이 줄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질 때 취약한 쪽들이 있잖아요. 가령 빚을 많이 낸 쪽들 내지는 상환 능력이 취약한 쪽들, 어려워지는 버티지 못하거나 쓰러지는 쪽들이 나올 수 있겠고요. 코스피는 1년 8개월 만에 2,300선이 무너졌고 환율은 13년 만에 최고를 찍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새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과 그 가족을 살해한 김병찬, 이석준 사건.
이런 끔찍한 강력 범죄의 시작은 모두 스토킹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범죄에 싹인 스토킹부터 엄격하게 처벌하자면서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저희 MBC 법원 출입 기자들이 이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된 사건들의 1심 판결문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스토킹 처벌법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먼저 정상빈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날 하루에만 전 연인에게 115번 전화를 건 가해자. 전화를 안 받자 241개 문자 폭탄을 보냈는데 너희 가게를 찾아가 불 지르겠다. 답을 안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협박들이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으로 법정에 세워진 이 가해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MBC가 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에서 최근 2년간 스토킹 범죄를 처벌한 판결문 131건을 검토했는데 스토킹 처벌법은 77개 사건에 적용됐습니다. 폭행이나 감금, 강간 등 다른 범죄 없이 오직 스토킹 처벌법만 적용돼 재판을 받은 사람은 35명이었습니다. 징역형은 없었고 13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8명은 벌금을 냈는데 액수는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평균 230만 원이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처벌 수위는 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까지인데 선고는 훨씬 낮았습니다. 신고해봤자 난 벌금 조금 내면 된다라는 식으로 또 협박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나머지 14명, 40%는 공소 기각, 즉 처벌 없이 재판이 중간에 멈춰섰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여서 합의가 이뤄진 경우 아예 공소 자체가 기각되는 겁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거는 피해자가 용서하면 이것은 처벌할 만한 범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접근해서 반의사불벌 의사를 표시해라라고 협박하거나 밤늦게 헤어진 연인 집 창문을 두드리며 이름을 부르고 죽이겠다며 협박한 사람. 아무리 연락을 피해도 공중전화와 SNS 쪽지, 온라인 게임 채팅까지 동원해 수십 번 연락을 시도한 가해자. 모두 전 연인이 합의해줬다는 이유로 처벌 없이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자, 그렇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재판이 중단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왜 스토킹 가해자들을 선처한 걸까요? 둘이 예전에 사귀었던 사이였으니까 선처한다. 다시는 안 그런다고 다짐하니까 선처한다.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황당한 이유들이었습니다. 이어서 양소영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발신번호를 숨긴 채 열흘 동안 134차례 전화를 걸고 전 여자친구가 다니던 병원이나 집 앞에서 기다리던 가해자. 피해자는 휴대전화까지 뺏긴 채 8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과거 교제한 사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옛 애인을 쫓아다녀 문제가 된 건데 황당한 이유로 선처를 한 겁니다. 역시 전 여자친구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고 알 수 없는 물건을 보낸 가해자.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긴급 응급조치까지 무시한 채 집을 찾아갔는데도 법원은 직접적인 위해가 없었다며 역시 집행유예로 선처했습니다. 계속 연락하고 찾아간 걸 처벌해 달랬더니 다신 안 그러겠다는 다짐만 믿고 선처한 판결도 9건이었습니다. 스토킹이 심각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점은 몇 개 판결문만 봐도 쉽게 확인됩니다. 심야 시간 집 주변을 배회하고 통화하자, 보고 싶다, 데이트하자, 벼랑 끝에선 느낌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가해자. 급기야 집에 무단 침입한 뒤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넉 달 동안 교제를 요구하며 200번 넘게 전화하던 가해자도 결국 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와 협박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 그러니까 뭐 연락처나 주소 등을 안 상태에서 지속적인 집착을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획적인 강력범죄를 저지르기에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죠. 스토킹을 처벌한 판결 131건 중 96건, 73%는 스토킹이 주거침입, 감금, 폭행, 강간, 살인 등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진 경우였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법원이 범죄자를 선처하는 이유가 판사 마음대로다, 국민의 법 감정과는 동떨어졌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돼 왔죠. 그래서 법원도 판결 기준을 계속 정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성범죄자들이 반성하는 티를 낸다고 해서 선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뭔가를 잘못한 것처럼 들릴 수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도 성적 불쾌감이라고 바꾸는 등 처벌 기준을 피해자 중심으로 강화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회원수 9만 명이 넘는 한 성범죄 전문 카페. 반성문을 쓰는 방법, 어떻게 하면 처벌을 약하게 받을 수 있는지 요령이 공유됩니다. 3만 원만 내면 최대 10만 개까지 반성문을 보내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갑자기 여성단체를 후원했다가 재판이 끝나면 후원을 끊는 성범죄자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입금 확인증, 계좌이체 확인증 같은 것만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성범죄 판결의 70% 이상이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형량을 깎아줬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성범죄자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다 보니 반성하는 티를 내는 방법들이 널리 퍼진 겁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반성문과 기부금만 따지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범행을 스스로 인정했는지,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했는지 엄격히 심사하라고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불법 촬영처럼 피해자가 여러 명인 범죄는 초범이라고 선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기준을 마련했다는 거는 변화라고 생각이 돼요. 가해자 중심의 사정을 반영하는 이런 기준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선처 기준은 엄격히 하는 동시에 처벌의 잣대는 피해자 중심으로 강화했습니다. 피해자가 잘못해 부끄러워하는 듯 들리는 성적 수치심이란 용어는 가해자의 잘못이란 점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군대나 체육계, 가족 등 위계 질서를 이용한 성폭력 처벌도 강화하면서 친족 성폭력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강화된 성범죄 양형 기준은 오는 10월부터 법정에서 적용됩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지금 미국 하와이에서는 세계 최대 해상훈련인 환태평양 훈련, 림팩이 열리고 있습니다. 26개 나라가 참여해서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우리 해군은 주관국인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군함과 병력을 보냈는데요. 상륙작전을 우리 군이 지휘하고 실제 미사일을 쏴서 적미사일을 떨어뜨리는 연습까지 할 예정인데 모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훈련들입니다. 정동훈 기자가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각국에서 달려온 함정들이 하와이 진주만을 빼곡히 메웠습니다. 우리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과 나란히 정박 중인 항공모함이 눈에 들어옵니다. 영화 탑건의 주역인 F-18 슈퍼호넷, 스텔스 전투기인 F-35C 등을 탑재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링컨호입니다. 바로 옆 부두에선 마치 우주선을 방불케 하는 스텔스 구축함 몬수르,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무인 함정 등 미군의 첨단 함정들이 포진했습니다. 참가국 26개국, 함정 38척, 병력 2만 5천여 명 등 올해 림팩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우방국들을 규합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Fight, because that's what this is. Right? So to us, this is not an exercise. To us, this is prep for combat, sir. 우리 해군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함정 3척과 잠수함 1척 등 전례 없는 대규모 전력을 파견했습니다. 특히 마라도함은 병력 1000명 외에도 상륙 돌격 장갑차까지 싣고 왔습니다. 우리 마라도함은 제 뒤로 보이시는 미 해군의 강습 상륙함 엑세스함에 탑재된 항공 전력과 함께 원정 강습단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 해군 제독이 처음으로 8개국 연합군을 지휘해 상륙 작전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고 세계 안보에 기여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 또한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해병대 병력이 연합 상륙작전 훈련을 하는 것도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상륙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북한의 강력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은 남은 훈련 기간 이지스함에서 SM-2 미사일을 발사해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실사격 훈련도 진행합니다.
이어 다음 달 초에는 한미일 3국이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연합훈련도 실시합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바로 간다 사회팀 지은수입니다. 간이 화장실이 부족해 건설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4공장 실태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부족한 건 화장실뿐만이 아닙니다. 점심시간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요즘처럼 폭염이 이어지는 날 아스팔트나 땅바닥에 누워 쉬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 이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열악한 간이 화장실에 그마저도 턱없이 모자라 한참을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4공장 건설 현장. 옷을 똥 싸요. 저는 쌌어요. 3번이나 20년, 30년씩 대기를 하니까. 이렇게 부족한 건 화장실만이 아닙니다. 공장 식당 안에 길게 늘어선 행렬. 식사를 받으려는 줄이 아니라 잠시 쉬기 위해 의자를 구하는 줄입니다. 그것도 줄 서서 기다려. 시간 다 가는데. 식당과 공장 안의 일부 장소에 뒤로 젖혀지는 의자가 마련돼 있는데 크게 부족한 겁니다. 현장 노동자는 4,900명인데 의자 개수는 지난달 28일 기준 단 663개. 선착순입니다. 먼저 와야 쉴 수 있는 거지. 선착순으로 그냥 쉬듯이. 안에서는 아예 저는 쉴 생각을 안 해요. 공장 바깥의 컨테이너 휴게실에도 다른 의자가 있지만 부족하기는 마찬가지. 의자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닥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습니다. 자리 없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자리 없어요. 여기서도 밀려난 노동자들은 현장의 맨바닥에 그대로 드러눕거나 공사장 밖으로 나가 쉴 곳을 찾아 헤맵니다. 현장 바로 앞입니다. 내부에는 쉴 수 있는 의자 자체가 부족한 데다 아무 데나 앉을 수 없는 규정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아예 길 밖으로 나와서 바닥에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35도 안팎의 폭염. 잠시 짬을 내 쉬려는 노동자들로 점심시간 나무근을 밑은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돗자리는 각자 집에서 가져온 겁니다. 여기밖에 안에 쉴 데도 없고 너무 많이 누워있어요. 찻길에도 망상온으로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늘 안에도 못 들어온 사람들은 길가에 쭈그리고 앉거나 자전거 도로 위에 누워 위험한 휴식 시간을 보냅니다. 오시겠어. 바닥에 신문지 깔고 누워서 자겠어요. 거리 이만한 공간만 있으면 여기서 그냥 바닥에 누워있잖아요. 이마저도 시원찮다 싶으면 횡단보도를 2번 건너 주차장으로 가서 햇빛 가림막을 만들고 차량 안에서 쉽니다. 지난 겨울에도 똑같은 상황이어서 강추위를 견디며 밖에서 쉬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더워도 추워도 힘들지만 장마철처럼 비가 오는 날은 더 곤욕입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어 식당에 엎드리거나 자재든 구조물이든 등만 기댈 수 있다면 어디든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자재가 있어 위험하다는 이유로 제지당하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되는데 사진 찍혀요. 페널티를 물어요. 오늘 오전에도 하청업체 관리 SNS방에는 가림막을 이용해 누워있는 기술인이 있다며 추후 적발 시 벌칙 적용 예정이라는 경고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달 말 MBC의 취재가 시작되자 시공사인 삼성 엔지니어링 측은 뒤로 젖혀지는 휴게용 의자를 300개 추가로 공급했습니다. 또 휴게 의자를 계속 늘리고 하청업체별로 휴식 시간을 다르게 운영하는 등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화장실과 휴게실 문제로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하면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대도 했었는데 엉망. 취재팀은 세계 인류 기업인 삼성의 건설 현장에서 왜 이 같은 문제가 생겼는지, 다른 노동 조건 논란은 없는지 후속 보도합니다. 바로 간다 지윤수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죽음을 막기 위해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6개월. 그 사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259명입니다. 하지만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죽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119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뉴스데스크는 오늘부터 산업재해를 감추는 노동 현장을 연속 고발합니다. 먼저 오늘은 28살 한 청년의 죽음을 재조명하겠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거제시의 작은 섬 이수도. 작년 6월 19일 둘레길 공사를 하던 1.7톤 굴삭기가 넘어졌습니다. 운전자 28살 노치목 씨는 몸이 깔렸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란 거 전혀 모르고 가셨어요? 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희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는. 사고가 난 토요일은 전날 내린 비 때문에 집안이 불안했지만 공사는 강행됐습니다. 신호수도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현장 소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물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게 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산업재해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119에 정상적으로만 신고가 되었더라면 후송이 되어서 치료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당시 119 신고 녹음입니다. 처음 신고한 작업자는 공사하다가 난 사고라는 사실도 굴삭기 얘기도 모두 쏙 빼놨습니다. 네, 119입니다. 이주도인데 불렀거든요. 넘어지신 거예요? 아니면? 네, 불렀어요. 산에서 불렀어요. 사고가 난 곳도 공사 현장이 아니라 섬의 정반대쪽 전망대라고 엉터리로 신고했습니다. 이수도 어디 쪽으로 가면 됩니까? 전망대 올라가면 이쁘요. 응급실에서도 작업반장은 산책하다 난 사고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포크레인도 안 했고 그냥 산책하다 그런 것 같다면서 공사 중에 그랬습니다 하면 저희가 더 세세하게 물어봤을 텐데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의사에게는 신분도 속였습니다. 관계가 대신하니까 동생이라더라고요. 예, 책임자 연락해놓게 이러더니 그 다음에는 사라졌더라고요. 왜 거짓말했냐고 물었더니 두 사람 다 너무 당황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유족들은 산업재해를 감추기 위해 자기들끼리 수습하려다 신고가 늦어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 새끼 억울하게 너가 죽였다. 왜 죽였니? 하면서 내가 막 거기서 통곡을 했죠. 신고만 똑바로 했으면 애가 살았을 건데 왜 그러냐고. 적어도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나도 119에 신고하지 않는 건 흔한 일입니다. 119 기록이 남으면 산업재해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골든타임 이제 뭐 분초를 다투는 경우도 많은데 사고 시간을 바꾸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고 사고 경위를 바꾸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유족들은 산재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회사 대표와 현장 책임자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MBC 취재가 시작된 이후 고소 10달 만인 지난주에 유족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집회를 벌여온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일부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석한 학생들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대학에서 공부는 왜 하는가? 부끄럽다. 정작 학습권을 침해하는 건 청소노동자가 아니라 침묵하는 학교라고 연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은 왜 집회를 하는지, 학교 측 입장은 뭔지 구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세대 공과대학 지하의 교직원 주차장. 어두운 주차장 구석에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실이 있습니다. 문도 다 열리지 않는 좁은 공간에 벽에는 종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추워서. 이것도 다 추워서? 겨울에는 말할 거 없어요. 손발이 다 막 땡땡해하고 그러니까. 문을 열 때마다 차량들이 내뿜는 매연과 먼지가 고스란히 들어옵니다. 이 휴게실의 창문은 차량 진입로 쪽에 작게 하나 나 있습니다. 매연 때문에 열어둘 수도 없는 무용지물입니다. 환풍기는 너무 시끄러워서 틀 수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가득한 점심시간의 학생회관. 식당 옆에 청소노동자 5명이 함께 사용하는 휴게 공간이 있습니다. 4명이 여기 자는 거야. 4명이. 그리고 여기 1명이 자고 이렇게 5명이 이렇게 자는 거야. 안 그래도 좁은데 폭염 속에서 땀을 흠뻑 흘리며 일하고 와도 씻을 곳이 없습니다. 대충 그냥 내 층에서 씻고 내려오는 거야. 그냥 이렇게 팔대기만. 화장실에서? 이 학교 청소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샤워실은 한 곳도 없습니다. 샤워실 설치와 시급 440원 인상,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지난 4월부터 점심시간마다 집회를 이어온 이유입니다. 하지만 학교 측이 하청업체가 해결할 몫이라며 소극적인 가운데 학생 3명까지 집회 소음 때문에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학생에 대해서 그 학생이 뭐 신고한 거는 밉지는 않은데 그래도 학교 측에가 이제 저희는 불만이 있는 거죠.
오늘 연세대에선 청소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처음으로 공동 집회를 열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학교입니다. 수수방관하면서 노동자를 투쟁으로 이끄는 학교의 태도가 학습권 침해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학생 3천여 명이 지지 서명에 참여한 가운데 연세대 동문 변호사들도 청소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법률 지원단 구성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연세대 측은 민감한 사안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남성 손님과 여성 종업원이 비슷한 시각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숨졌습니다. 나눠 마신 술에서는 마약 의심 물질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앞서 여성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여성의 반발에 병원 이송도 마약 검사도 하지 않고 되돌아갔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아침 서울 강남구의 한 공원. 언덕을 올라가는 검은색 SUV 차량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더니 갑자기 나무에 부딪힙니다. 후진에 빠져나가는가 싶던 차량은 오른쪽에 있는 공원 화단을 다시 들이받습니다. 사고 차량이 이곳 공원 화단으로 돌진하면서 기둥이 완전히 꺾였고 나무를 받치는 지지대도 부러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차량 운전자인 20대 남성을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출동한 경찰들, 소방대원들 다 이제 와서 지켜보는 과정에서 점점 의식은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비슷한 시각, 이번엔 공원에서 700m 떨어진 유흥주점에 여성 종업원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이 이곳으로 출동했지만 여성이 마약 시약 검사와 병원 이송을 강력히 거부해 모두 되돌아갔습니다. 이미 동행 등 강제 조치를 하지 않는 데 대해 경찰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 없이는 시약 검사를 강요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간 여성은 2시간 뒤 또다시 쓰러졌고 결국 숨졌습니다. 어지러움이랑 몸에 열이 난다고 해서 출동을 나갔는데 갔을 때 벌써 심정지 상태였거든요. 숨진 여성은 자신이 일하던 유흥주점에서 남성이 건넨 술을 마셨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은 물론 남성 역시 교통사고가 아닌 마약 의심 물질 때문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차량 안에서 마약 추정 물질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남성이 이 물질을 술에 섞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녀에 대해 부검을 의뢰하고 술자리 참석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네, 어제 한강 하구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남자아이와 관련해서 경찰이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로 떠내려온 아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마침 시신이 발견됐던 시각에 강물의 흐름도 북측에서 남측으로 역류했다고 하는데요. 손하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키 1m 15cm의 남자아이 시신이 발견됐던 한강 하구 전류리 포구입니다. 폭 800m의 물결이 화면 오른쪽 상류에서 화면 왼쪽 하류로 흘러갑니다. 10km 더 흘러 군사분계선을 지나면 바로 북한 땅입니다. 그런데 오전 10시를 지나자 강물이 하류에서 상류를 향해 거꾸로 흐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한강물의 흐름대로라면 제 오른쪽 서울 방향에서 제 왼쪽 북한 방향으로 부유물이 이동해야 하지만 이 뒤에 보시는 것처럼 밀려온 쓰레기가 이 북한에서 서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북한 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바닷물하고 이렇게 쭉 같이 올라오죠. 이날 인천 강화대교에 바닷물이 가득 찬 만조 시각은 오전 10시 22분. 바닷물에 밀려 2시간가량 역류한 강물과 한강 상류에서 온 강물이 더해지자 낮 12시를 전후해 전류리 포구 수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어제 아동의 시신이 발견됐던 때와 같은 시각입니다. 물 들어올 시간이니까 밀물 시간이니까 그 시간대에 저희가 조업을 하거든요. 그때 고기가 많이 나오니까. 경찰도 당시 강물이 역류했고 최근 쏟아진 폭우로 많은 양의 물이 북측에서 한강 하구로 유입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아이의 유일한 유류품인 빨간색 반바지도 단서로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서 중간에서 조업하고 있었는데 떨어져나가더라고요. 빨간 옷이 딱 사람 같았어요. 허리에 고무줄이 달린 국내에선 찾아보기 힘든 낡은 반바지였는데 제작사 상표는 물론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품질 표시 기록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국내 제품이 아닐 수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의류산업협회에 섬유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관계당국은 북측의 수해로 숨진 아동이 떠내려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이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실종 아동 대조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이틀 전 태풍을 피해서 제주 성산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 3척에 불이 나서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어선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선원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항구에 멈춰섭니다. 한 남성이 내리더니 흰 장갑으로 보이는 물건을 꺼내 주유구에 넣었다 빼며 기름을 묻히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이후 어선 위로 올라간 남성은 두 번째 어선의 갑판 위를 지나 세 번째 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남성은 50분 뒤 배에서 나와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빠져나온 어선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17분 뒤 세 차례 폭발과 함께 불꽃이 치솟았습니다. 황급히 달려온 시민이 신고했지만 어선 세척과 진화 작업 중이던 고성능 화학차 한 대가 전소돼 29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남성이 올라탔던 29톤짜리 어선입니다. 남성은 조타실 갑판 부근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은 CCTV에 찍힌 차량 번호를 추적해 다른 어선에서 일하는 50대 선원인 용의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쪽에서 배를 보통 한철 타기도 오고 2년 타기도 오고 그런데 최근에 지금 현재 성산포 선적 연선배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기 전에 술을 같이 마시는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남성의 차량에 있던 장갑 여러 개와 당시 입고 있었던 옷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고 선박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강원도 홍천군의 한 물놀이장에 다녀온 아이들이 이틀째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는 등 집단 감염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어린이 환자만 30명이 넘는데 피해 학부모들은 물놀이장의 관리 소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이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을 맡긴 물놀이장입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이곳을 다녀간 어린아이들이 구토와 고열,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어린이 환자만 30여 명. 학부모의 저희 모임이 있는데 거기 친구들도 지금 다 아프거든요. 어린이들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18명 가운데 8명이 장염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같은 물놀이장을 이용했습니다. 식품을 먹고 생긴 게 아니고 물놀이장에서의 동선이 겹치는 거라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홍천군은 자체 수질 검사를 통해 물놀이장과 샤워시설의 물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말하자면 원인 불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검사 결과랑 이런 거를 다 종합해야 되겠죠. 하지만 홍천군의 조사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뒤 수영장 물을 80% 이상 교체한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학부모들은 당시 물놀이장의 물이 깨끗하지 않았고 수질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물놀이장이 운영됐다며 관리 소홀로 인한 집단 감염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그래도 물이 막 그렇게 더럽고 이러진 않았는데 둘째 날은 완전히 그냥 갈색물이더라고요, 살짝. 그래서 애들한테 너네 머리 집어넣지 마라, 그냥 걸어만 다녀라. 홍천군의 물놀이장 운영을 중단하고 수질과 입장객 관리 방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요즘 덥고 습한 날씨에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의심 사고도 잇따르고 있죠. 제주의 한 유명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서 보건당국이 긴급 역학 조사에 나섰는데요. 해물과 달걀이 들어간 김밥이었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복 내장을 섞어 만든 김밥으로 전국적으로 이름이 난 제주의 한 김밥집. 평소 줄을 서서 기다리던 손님들은 찾아볼 수 없고 입구에는 영업을 임시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이곳에서 음식을 사 먹은 손님들이 구토와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완벽하다고 얘기하는데 뭐합니까? 고객이 그렇다는데. 관광객 15명과 제주도민 5명 등 20명은 포장해 간 김밥과 다른 음식을 먹은 뒤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입원 중입니다. 탈수가 좀 심한 상태고
그리고 복통이나 뭐 발열, 그리고 설사 증상이 좀 있어가지고 김밥 좀 드시고 나서 좀 그렇게 좀 됐다고는 하고. 제주도는 긴급 역학조사반을 꾸려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생산자에 대한 인체 검체라든가 그 장소의 식품, 조리 도구, 그리고 환경 검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의뢰를 했고요. 어제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등 제주에는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포장된 김밥이 이동 과정에서 상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보건당국은 살모넬라 등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균에 대한 검출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지난달 미국 경찰이 도망치는 흑인 남성에게 60발이 넘는 총을 발사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죠. 흑인에 대한 과잉 진압 논란이 일면서 규탄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 경찰서가 흑인 남성의 사진을 표적으로 삼아서 사격 훈련을 해온 일까지 알려지면서 사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교통 단속을 피해 도망친 청년을 향해 경찰이 집단으로 권총을 난사합니다. 쓰러진 몸 위로도 총격은 멈추질 않습니다. 경찰은 이 청년이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지만 그는 총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He was shot more than 90 or 60 or whatever the unbelievable number will be. He was unarmed. 흑인이라서 경찰의 과잉 진압 대상이 됐다는 항의가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5세 흑인 청년 제이랜드 워커가 숨진 오하이오주 에크론 시내를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며 행진합니다. 음식 배달원이었던 워커의 죽음에 식당들은 가게 앞을 나무 판자를 대 못질하고 장사를 접었습니다. 대신 거리로 몰려나와 그의 이름을 외칩니다. 2년 전 경찰 무릎에 목이 눌려 질식사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 당시의 구호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총알 세례를 받아 구멍투성이가 된 총이 사격 표적지 안의 인물은 흑인 남성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시간주의 한 경찰서가 흑인 남성 사진을 표적 삼아 사격 연습을 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Why is it appropriate for black Boy Scouts to go on a tour at a police station and see images of black men being targeted? 인종차별 논란이 거세진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미국에선 최소 10개 도시에서 크고 작은 총격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독립기념일 연휴를 피로 물들인 총격 사건을 애도하자면서 공공기관에 조기를 내걸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대체 대책이 무엇이냐는 기자 질문에 백악관은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체육방 스포츠 뉴스입니다. SSG 추신수 선수가 어제 가족들 앞에서 한국 무대 첫 끝내기 홈런을 기록했는데요. 자신의 야구 인생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일주일 전 입국해 야구장을 찾은 가족들 앞에서 추신수는 매타석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특히 7회 상대 호수비는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좋아서 낙하게 들어갔는데 저희 딸이 한국말로 잘했다. 딸의 응원 덕분이었을까? 3대3으로 맞선 9회 말 투아웃. 추신수는 초조하게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거짓말 같은 끝내기 홈런을 선물했습니다. 이런 멋진 명승부를 추신수가 만들어냅니다. 굿바이 솔로 홈런. 아내와 딸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정용진 구단주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더가우스 들어와서 아니 어떻게 쳐야 안타가 됐냐 이렇게 그런 장난삼아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그냥 넘기라고 하더라고요. 텍사스 시절이던 2018년 이후 4년 만이자 국내 무대 첫 끝내기 홈런. 야구하면서 미국에서도 끝내기가 사실 몇 번 안 되긴 한데
오늘 끝내기 홈런은 아마 통틀어서 아마 최고로 좀 짜릿한 경기였던 것 같아요. 2년 연속으로 김원영 감독 생일에 홈런을 쏘아올리는 진기록도 세웠습니다. 시즌 초반만 해도 1할째 타율을 맴돌았지만 6월 들어 3할 이상을 때려내며 타율을 2할 6푼 8리까지 끌어올린 추신수는 출루율도 4할대로 전체 3위에 올라 투수 프레임의 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공포의 목장갑으로 불리는 선수가 있습니다. 목장갑을 끼고 속사포 경기를 펼치는 당국의 매력남 황지원 선수를 박주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범상치 않은 목장갑, 예사롭지 않은 뒷모습, 매서운 눈빛. 프로당구 공포의 목장갑 황지원입니다. 공포의 목장갑이랑 황목수라고, 황목수 괜찮아요. 일정이 바쁘셔갖고 급해가지고 지금 빨리 치고 가셔야 돼요. 저 장갑 끼고 치시는 거라고 그 얘기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47살이던 재작년 프로에 입성해 1년 만에 1부 리그로 뛰어오른 늦깎이 선수. 30년 당구 인생에서 많은 게 달라졌지만 목장갑만큼은 한결같았습니다. 손이 좀 작아가지고 좀 얇은 장갑은 이 브릿지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목장갑을 끼니까 되게 이렇게 딱 좀 두툼해가지고 되게 느낌이 좋아서 창피하게 무슨 목장갑이야 막 이랬었는데 바꿔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한치의 미동도 없는 얼굴 표정까지 더해져 탄생한 공포의 목장갑. 설물점이나 뭐 막 이렇게 다니시다가 50개, 100개를 사다 주세요. 딱 그거, 녹색줄? 느낌이 있는 목장갑이 있어요. 잘 제가 손빨래 해가지고 다음 시합에 그대로 그냥 그 느낌 그대로. 공이 멈춘 지 3, 4초 만에 다음 샷을 날리는 속사포 당구 역시 트레이드 마크가 됐습니다. 리플레이를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만 황지원 선수니까요. 와, 평균적으로 한 3초면 모든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산적인 것보다는 그냥 느낌으로 치는 거라 늦게 한번 쳐봤거든요, 느리게. 더 안 되더라고요. 지난 대회 64강에선 하필 쿠드롱을 만나 첫 세트를 따낸 데 만족해야 했던 황지원. 아, 이러다가 쿠드롱 선수를 이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역시 황제는 황제구나. 자신만의 색깔 있는 당구로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내 템포대로 기죽지 말고 신나게 치자. 창피하게 치지 말자. 그게 제 신념이죠. 신나게 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공포의 목장갑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한국 육상 100m의 간판 김구경 선수가 자신의 한국 기록 10초 07과 동률을 이뤘지만 바람 때문에 비공인 기록으로 처리됐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전국 실업 육상대회 남자 100m 준결승. 가장 빨리 스타트 블럭을 박차고 뛰어나간 김구경이 압도적인 질주를 펼칩니다. 2위 그룹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여유롭게 결승선을 통과한 김구경은 전광판을 바라보고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10초 07. 자신이 보유한 한국 기록과 같았지만 뒷바람이 초속 2.3m로 강하게 불어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늘, 땅, 트랙과 바람, 제 몸 3박자가 좀 맞아 떨어져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컨디션 잘 유지해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꼭 좋은 소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에선 스타트 실수로 10초 15를 기록하면서 대회 신기록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6월 들어 10초 1대로 상승세를 탄 김구경은 일본 대회에선 10초 09, 그리고 오늘 비공인 한국 타이 기록까지. 몸 상태가 최고조에 있었기에 세계선수권 출전 좌절이 더 아쉽습니다. 내년 세계선수까지 못 나가는 건 아니니까 기준 기록을 못 깼을 때도 생각을 해서 좀 미리 관리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31살이 된 김구경은 자신의 한국 기록을 넘어 꿈의 9초대 진입을 목표로 도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의 황선빈 선수가 올 시즌 첫 번째 1회 선두타자 초구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프로 데뷔 홈런이라니 더 짜릿하겠죠?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강우량을 보시면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북부, 산지를 중심으로는 최고 150mm 이상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도 내륙에서도 30에서 많게는 100mm가량 내리겠습니다. 비구름 예측도를 보시면 비는 내일 오전에 수도권 지방부터 시작되겠고요. 오후에는 그 밖에 중부와 남부 곳곳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비가 강해지는 시점은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로 중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 세차게 쏟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차츰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잠시 기온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 27도, 대전 26도, 대구 26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광주 32도, 대구 34도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비는 모레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음 주에도 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